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접수 단계, 이걸 인테이크라고 해요. 사전에서 인테이크를 찾으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숨을 들여 마시다 이런 뜻이야. 숨 들여 마시다라는 뜻이야. 인테이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숨을 탁 들여 마셨는데 이상한 게 콧구멍에 탁 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뱉어내야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인테이크 단계 때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걸 적격 판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접수를 뭐라고? 적격 판단 과정. 그 적격 판단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기관이 있는데 우리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비스하고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서로 비교하는 거야. 적격이라는 거지 자격에 적합하냐 이걸 판단하는 거야. 그럼 클라이언트는 배가 고파서 우리 기관에 와서 배고파요 이러고 왔는데 우리 기관은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 배고파요 이러고 왔는데 우리 기관은 급식 서비스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 같은 제공을 전혀 하질 않아요. 그럼 배고픈 욕구 충족을 못 시켜주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걸 판단하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서로 부합되는지 안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는 걸 인테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접수. 그래서 여러분 만일 부합이 안 됐어요. 우리 기관은 그런 서비스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지? 집에 가 이러고 보내면 되죠. 가 이 자식아 이러고 가면 되죠. 너 잘못 왔어 임마. 돈도 안 되는 게 왜 와갖고서 우리 괴롭히고 있어.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거야. 인테이크 단계에서 의뢰가 진행돼요. 의뢰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에 이 사람을 보냅니다. 아시겠죠? 접수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너 나이가 어떻게 되냐? 너 나이가 어떻게 돼? 고향은 어떻게 돼? 문제는 뭐야? 그렇죠. 왜 왔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그걸 뭐라고? 자료 수집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사정을 해요. 사정이라는 게 뭐죠? 제발 요금 좀 내주세요. 비는 거죠. 사정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끄떡끄떡거리면 그렇군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니야. 사정을 어세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1920년대에 무슨주의자, 진단주의자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신 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직선적 원인론적 시각으로 인간을 이해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그 진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신해서 사정이란 말로 바꾼 거예요. 지금. 사정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다? 진단이란 뜻이야. 진단. 이해가 됐어요? 그럼 진단하고 사정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진단은 문제의 원인이 뭐지? 그걸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얘는 자 봐봐요.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뭐지?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뭐지? 욕구가 뭐지? 되게 중요해. 문제하고 욕구는 틀려. 문제하고 욕구는 틀리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문제에서 욕구가 나와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갔더니 이 여자가 남편한테 매를 맞고 있어. 부부에서 남편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학대라고 하는 문제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여성분이 그거를 어떻게 그냥 난 이러고 사는 거 계속 이러고 살지. 이걸 해결해야지 이 학대받는 걸 더 이상 학대받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 않고 그 문제에 계속 노출된 상태로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복지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문제를 뭐 하는 거지? 욕구화 시켜줘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거야. 야, 지금 너 학대당하고 있잖아. 그거 네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야. 너 학대 당하지 말아야 되지.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욕구가 되는 거야. 그게 문제에서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성, 그걸 우린 욕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사정 때는 문제가 뭐지, 욕구가 뭐지를 찾아내요. 됐죠?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이 문제나 욕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욕구 해결의 자원을 찾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잘 봐야 돼. 지금 얘기 잘 들어야 돼.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데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사정은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나 또는 이 교육협의회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생태 체계적 관점에 근거해서 사정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 무슨 관점?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사정하래. 그럼 생태 체계적 관점이 뭔 뜻이요? 환경 속의 인간, 그죠? 클라이언트 인간도 보지만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도 같이 보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어디 붙어 있냐? 첫 번째, 클라이언트 내면에 있는 자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욕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힘, 그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 바깥에 있는 환경의 자원도 같이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클라이언트 바깥에 있는 환경의 자원도, 이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지지체계들, 사회적 지지체계. 가만히 봤더니 이 클라이언트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 클라이언트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있더라. 그렇죠. 이 클라이언트, 이 아내가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외도하고 있는 이분 남자, 이러면 안 되지 참. 예, 이 아내의 뭐 남자친구가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있더라. 그것이 전부 다 환경적 지지체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적 자원, 외적 자원을 다 같이 찾아낸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정은요, 왜 하냐면, 자, 잘 봐. 사정의 본질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정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실천론에서 순서 묻는 문제가 두 군데서 나와요. 우리 넘어갔지만 사례 관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실천 과정이 있어요. 그 사례 관리에서도 사정 단계가 있어요. 자, 순서 묻는 게 시험 문제가 등장하는데 사정 다음에 무조건 뭐를 수립해? 계획 수립하는 거야. 사정 다음엔 그냥 계획 수립하는 거야. 사정 다음에. 그걸 기억해야 돼. 사정은 뭐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 문제가 문제 욕구가 뭔지를 알았어? 그 다음에 그 자원도 뭔지를 파악을 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집행을 했었을 때, 그 계획대로 실행을 했었을 때 그 계획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어. 내가 프로그램이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했었을 때 이걸 잘 못되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어. 그걸 우리는 장애물이라 그래요. 뭐라고? 이 장애물을 예측하는 거야, 사정 때. 야, 이건 남편하고 이 관계를 좀 좋게 만들고 싶은데 아이씨 시어머니라는 게 자꾸 튀어나와가지고서 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시어머니가 나서서 이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 왜 이렇게 돈도 많이 드는 걸 이런 걸 하니? 이러면서 방해할 거라는 게 예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장애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정 때는 세 가지 보는 거야. 뭐 봐. 문제 욕구 뭔지 보고, 문제 욕구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 내부적 자원들, 외부적 자원들 보고, 마지막으로 뭐 한다? 장애물까지 파악해야 돼. 그걸 가지고서 뭐 한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서비스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계획 수립했으면 그 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서 뭐하지? 계약서를 써야 돼. 뭘 쓴다고요? 우리가 전문적 관계는 계약관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문적 관계,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세 가지 계약 형태가 있어요. 서면 계약, 구두 계약, 암묵적 계약. 종이에다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구두 계약, 말로 계약하는 것도 계약이 돼요. 예. 암묵적 계약이라는 건 쟤하고 나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랑 서로 그냥 야 우리 계약했지 이러고 서로 마음속에서 계약이란 말을 입 뻥끗도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 계약했겠지 이러고 하는 게 암묵적 계약이에요. 계약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이제 뭐 할까? 개입을 시작하는 거예요. 개입을 했어. 그러고 나서 개입이 잘 됐나 못 됐나 평가하고 맨 마지막에 끝내는 행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종결이라고 합니다. 종결하면 이제 끝난 거죠. 야 집에 가! 이러고 보내면 됩니다. 문제는 종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어. 즉 개입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떡할까? 종결 단계에서 또 의뢰를 해야 돼. 그죠? 우리 기관에서 더 이상 개입을 해도 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기관에 또 의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결 때도 의뢰를 해. 자, 의뢰가 어디하고 어디에서 나타나? 접수 단계하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종결했어. 종결하고 나면 이제 야 집에 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끝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애프터 서비스 해야 돼요. 그걸 사후 관리, 팔로우업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후 관리라고 하더라. 자, 이 과정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각각의 단계 순서 묻는 문제 출제되어지고, 두 번째는 순서별 사회복사의 과업, 복지사가 뭐 하셔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밖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단계별 순서 기억하시고 각각의 단계별로 복지사가 해야 될 과업들을 묻는 식으로 출제가 되어진다. 특히 하나만 더 사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정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정 도구를 갖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정 도구에서 출제가 되어지는데, 어디서? 여기 봐봐요. 사정 도구에서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 사정 도구는 실천론과 실천기술론 두 군데서 같이 출제가 돼. 즉 사정 도구 하나만 잘 정리하면 두 문제를 맞추는 거야. 우리 교재 안에 같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개인용 사정 도구, 가족용 사정 도구, 집단용 사정 도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해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 도구가 몇 개라고요? 세 개. 개인용, 가족용, 집단용. 이해됐나요? 됐다. 우리 개인용 사정 도구 대표적인 거 시험 문제 출제된 게 사회적 관계망표, 소셜 네트워크 그리드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되어지고, 가족용 사정 도구는 생태도, 그 다음에 가계도.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생활력 도표, 그 다음에 생활 주기표, 가족 생활 주기표라고 하는 네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생태도하고 가계도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근데 집단용 사정 도구가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 그 다음에 어의 분화 척도, 다른 말로 의미 분화 척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 척도가 있어요. 걔네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소시오메트리하고 소시오그램 이 두 가지가 잘 출제가 됩니다. 알았죠? 예. 알았죠? 집단용 사정 도구는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사정 도구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하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알았나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더라. 그래서 자, 접수 단계 때 접수의 주요 과업들 나와 있죠? 예. 근데 자료 수집, 와우, 중요하다. 사정, 시험 문제는 각각 단계에서 한 문제씩. 알겠죠? 특히 이 사정 도구, 사회적 관계망표, 그 다음에 이 PI 척도가 두 번 출제됐었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가족 사정 도구, 아우, 나왔다. 가계도, 생태도. 여러분, 생태도는 뭐죠? 동태도, 명태도, 생태도, 노가리도. 예, 재미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가족과 환경 체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도구예요. 그래서 얘도 공부할 거고, 요새는 생활력 도표도 잘 나오고요. 가족 생활 주기표도 가끔 등장하더라. 실천 기술론과 연동해서 같이 공부해 두셔야 된다. 꼭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집단 사정 도구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사정 도구는 개인용, 가족용, 집단용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구분하시고 각각의 사정 도구들을 별도로 제목부터 기억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깊게 파야 되는데, 깊게 파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게 가계도하고 생태도는 깊게 파 들어가야 된다. 꼭 출제되니까. 가계도, 생태도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없었어요. 실천론에서 안 나오면 실천 기술론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두 군데가 같이 나오든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계획 수립 계약 잠깐 보시되, 여기 보면 애간의 목표 설정의 스마트 원칙 나오죠? 예, 얘는 실천론과 그 다음에 행정론에서 이 애간 얘기가 꼭 등장합니다. 스마트 원칙. 이거 공부해 볼 거야. 요거. 알았죠? 예, 됐고요. 계약서 얘기. 계약서 아까 전에 종류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서면에 의한 계약, 구두 계약, 마지막으로 암묵적 계약도 계약이다. 이렇게 출제됐었어요. 암묵적인 계약도 계약의 유형에 포함된다. 맞아, 틀려? 맞다. 우리 교재는요,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기출되어진 거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개입을 할 때 주요 기술들이 주로 등장하죠. 개입 기술들. 여기 보면 다양한 개입 기술 해놓고서 이 개입 기술의 종류들이 등장하는데 얘는 반드시 예시문으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알았죠?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간에 다뤄볼 겁니다. 그다음 평가, 종결해서 이제 실천론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실천론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아니더라. 충분히 22점 맞아 주실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실천 기술론입니다. 우리 실천 기술론은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정리를 할 건 다 해놨어요.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 여기서 2문제 나와요. 인지행동 모델 2문제. 우리 지금 총 문제가 10개 나오잖아요. 실천 모델 안에서 1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에서 2문제. 그 중에서 지금 앨리스, 인지행동 모델 안에 종류가 2가지인데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치료 모델이라는 것과 아론 백의 인지치료 모델이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인지치료 모델에서 앨리스의 정서치료 모델에서 출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좀 보시고 특히 여기 있는 거 인지적 오류, 아론 백의 인지적 오류의 종류들 묻는 문제 예시문을 갖고 꼭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개입 기법들. 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예. 얘는 아주 깊게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에서 몇 문제? 2문제 나온다. 2문제가 나오면은 옆에 OX 문제 달아놨잖아요. 그죠? 걔네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아우, 이렇게 문제가 많어. 그 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 무슨 모델이요, 여러분? 해결 중심 모델. 얘도 시험에 꼭 등장하더라. 얘도 2문제. 2문제 나와요. 특히 이 해결 지향적인 질문. 다시 무슨 질문이요, 여러분? 해결 지향적 질문 해가지고 이 질문 기법들 예시문을 주고 이것이 무슨 질문이냐라고 출제를 하는데 이 주의 표시 제가 다 해놨어요. 이게 시점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과거냐 미래냐 이게 중요한데 꼭 같이 이걸 다뤄봐야 됩니다. 꼭 한 문제 나올 거니까. 질문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적인 내용들, 개념들, 주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출제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업 중심 모델이에요. 다른 말로 과제 중심 모델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얘도 2문제 나와요. 그래서 얘는 개입 과정이 있거든요. 개입 과정. 다시 뭐라고요? 5가지 단계인데 이 5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 5가지를. 여기 암기법을 안 달아놨구나. 암기법 잠깐 해보면 다시 과업 중심 모델의 5가지 단계 저 좀 잠깐 봐요. 이렇게 좀 기억합시다. 우리 집 문 앞에다 개를 한 마리 매달아 놨어요. 개를 매달아 놓은 거야. 근데 그 개가 실종됐어. 욕이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아우 씨, 개문, 문 개실종. 다시 한번 씨문 개실종. 문에 매달아 놓은 개가 실종됐어. 아우 씨, 문 개실종. 시작. 순서 기억하라고. 다시. 씨문 개실종. 지금부터 개 찾는 게 과제예요. 알았죠? 다시. 아우 씨문 개실종. 여러분 저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대학이나 대학원 강의할 땐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죠, 여러분? 우리 수험 강의이기 때문에 다시 씨문 개실종. 시작. 그래서 시작, 문제규명, 계약, 실행, 종결이라고 하는 5단계로 진행돼요. 자, 씨문 개실종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지금 보시다시피 각 단계별 복사의 과업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그 과업들 정리를 하게 될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여기서도 2문제 나와요. 각각 모델에서 2문제를 찍어놓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 모델에서 잘 등장하는 것은 요겁니다. 개입의 목표. 이건 꼭 나온다. 이게 라포포트. 사람 이름 재밌어요. 라포포트. 이름 뭐라고요? 라포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 개입 모델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위기 개입 모델의 목표는 첫 번째가 위기로 인한 증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가 기능 회복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 앞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 두 가지만 꼭 시험에 내가 또 예언한다고 이게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봐봐요. 위기 개입 모델의 목표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았죠? 예,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기 강화 모델. 얘는 시험에 올해 시험부터 이게 바뀐 교과 과정 안에 얘가 실렸거든요. 바뀐 교과 과정 안에 실렸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응답 범주 안에 얘를 다뤄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험에는 구체적으로 출제할 거란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모델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다뤄볼 거고, 심리사회 모델하고 행동수정 모델이 있는데요. 바뀐 교과 과정 안에서는 심리사회 모델을 빼버렸어요. 근데 요번 20회 시험에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자 맘이야 지금. 맘대로 지들 맘대로 지금 해대고 앉아 있는데 나중에 내 손에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되지? 그냥 뭐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도 이만큼만 공부하면 돼. 그래서 특히 직접적 개입 기술 앞에 두 문자 따서 기억 한번 해볼까? 한번 들어봅시다. 찌직 탐계 유발 시작. 찌직 탐계 유발 시작. 발음 중요해. 찌직 탐계 유발. 지직 탐계 유발. 그래서 지지하기, 직접 영향 주기, 탐색 기술, 함기, 유형, 역동성 고찰, 발달적 고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환경과 고찰까지. 자, 이 찌직 탐계 유발 위주로만 출제를 한다. 직접적 개입 방법 뭔지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 모델은 이거는 우리 그 조작적 조건화 이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하셨던 거 조작적 조건화 이론 내용이에요, 그냥. 별로 어렵지도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 넘어갈게요. 인행사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가족 대상 실천입니다. 가족 대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라고 했는데 실천 기술론에서는 개인하고 가족하고 집단까지만 다뤄요. 지역사회는 어디서 다룰까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뭐냐? 이건 그냥 상식적 얘기고, 현대 가족의 변화 보이세요, 여러분? 194페이지 보시면 현대 가족의 변화가 등장하죠. 그래서 과거 가족에 비해서 현대 가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잘 출제된다. 그 내용들 정리하면 되고요. 가족생활 주기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가족 치료할 때 체계로서의 가족에 관한 얘기들이 꼭 등장을 해서 이 중에서 순화적 인과성, 다시 뭐라고요? 순화적 인과성 얘기가 핵심이다. 순화적 인과성이 뭘까? 자, 이게 앞에서 공부하셨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직선적 원인론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직선적 원인론은 어떻게 얘기했죠? 한 개인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거야. 그럼 원인은 뭐지? 과거의 어떤 원인이 이 문제 발생에 동기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 직선적 원인론이야. 순화적 원인론은 주로 가족한테 개입을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 이런 거지. 아빠가 있어. 엄마가 있어. 딸이 있어. 아들이 있어. 자, 아빠가 술을 잔뜩 아빠가 술을 잔뜩 마십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잔소리를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심하게 하니까 딸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나 가출한 걸 보고 어떻게 아들도 같이 가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술을 더 퍼먹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잔소리는 더 심해지죠. 그랬더니 나 같은 딸은 아예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아들은 역시 누나 나간 거 아직 안 들어오니까 자기도 역시 가출해서 안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고 아빠는 술을 더 퍼먹습니다. 자, 이걸 무슨 론? 순환적 인과관계. 순환, 돌고 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순환적 인과관계가 이 사회복지 실천, 가족 대상 실천과 어떤 연관이 있냐면 여기 좀 잠깐 봐요. 이런 겁니다. 이런 돌고 도는 사이에 복지사가 여기서는 특정한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원인 제공자가 누구야?
문제 원인 제공자. 사실은 특정 원인 제공자가 없이 서로 원인과 결과를 주고받고 있는 관계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복지사는 어떻게 개입하냐면 넷 중에서 아무나 개입하는 거야. 아무나. 아무나 개입해. 그럼 예를 들면 엄마한테 개입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개입해서 엄마 지금부터 잔소리 못하게 만들어놨어.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딸이 돌아와요. 딸 돌아온 걸 보고 아들도 돌아오고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술을 안 먹거나 줄이게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엄마는 어떻게? 다시 잔소리가 더 줄어드는 거야. 이해됐죠? 다시 얘기한다면 이 순환적 원인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유지되는 상황을 악순환적 연쇄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고? 요 용어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악순환적 연쇄고리를 뭐 해야 돼? 복지사가 끊어야 돼. 끊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 아무나 개입하면 돼.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 순환적 인과성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특정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바라봐야 된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얘기한다면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만 변화가 되어져도 가족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순환적 인과관계적 시각에서 보면. 다시 한번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구성원 중에 한 명한테만 개입해서 변화가 일어나도 가족 전체는 변화가 될 수 있다. 엄마만 바뀌어도 가족 전체가 다 변화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 복지사가 이 가족 구성원 중에 특정 아빠의 알코올 중독을 없애고 싶어. 아빠의 알코올 중독을. 그럼 아빠한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면 아빠의 알코올 중독도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족 구성원 중에 특정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단위의 개입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되세요? 지금 선생님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계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선생님한테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가족에 개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변하면 그것 때문에 선생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순환적 인과성 개념이다. 여러분, 순환적 인과성은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가족을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사이버네틱스가 시험에 가끔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사이버네틱스. 몬틱스? 사이버네틱스. 자, 한번 볼까 이게? 들어봤죠?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그 라틴어로 키잡이란 뜻이야. 키잡이. 우리가 배를 움직일 때 조타소라고 들어봤죠? 배가 있으면 배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 돛담배야. 그 배를 움직이게 하려면요, 돛이 있어야 되고 이 배를 멈추게 하려면 닷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배를 조종하려면 키가 있어야 되지. 이 키를 잡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조타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때 자, 이 키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정해지겠죠. 어디로 가는지가. 그렇죠. 그때 잘 봅시다. 1차 사이버네틱스가 있고 2차 사이버네틱스가 있어요. 1차 사이버네틱스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혼자 키를 잡고 가는 거야. 그럼 가족 구성원들은 여기 배에 타 있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복지사가 시키는 대로 가족 구성원들은 쫓아가는 거야, 그냥. 그게 무슨 사이버네틱스? 1차 사이버네틱스. 반면에 2차 사이버네틱스는 이 키를 누가? 가족과 복지사가 같이 잡고 가는 거야. 복지사 마음대로 못하고 같이 좀 해보자. 니네 가족들도 니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같이 잡고 가자. 그걸 2차 사이버네틱스라고 얘기를 해요. 사이버네틱스 뭔지 개념 썼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1차 사이버네틱스 모델이 등장하는데 그게 보웬의 다세대 모델이 있고 미누친의 구조적 모델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또는 가족치료자가 딱 붙잡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만 니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게 1차 사이버네틱스 모델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반면에 2차 사이버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야? 같이 잡고 가는 거야. 복지사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대표적인 게 경험주의 가족 치료,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 치료 모델하고 우리가 해결 중심 모델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걔가 해결 중심 모델이 다시 얘기하지만 해결 중심 모델은 가족한테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개인한테도 써먹지만 가족한테도 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2차 사이버네틱스 모델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간은 한번 듣고 흘러가는 거야, 그냥. 알았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서 우리가 가족 치료 모델, 보헤네 모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미누친의 모델도 공부하고요. 이 미누친이 말입니다. 이게 아르헨티나 사람인데요. 사람이 구조적으로 미쳤어요. 다시 뭐 했다고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미쳤어요. 그래서 미누친의 구조주의 모델이야. 다시 뭐라고? 구조적으로 어떻다고요? 미쳤어요. 예. 왜 그런지는 알죠, 지금 여러분? 예, 구조적으로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요. 자, 사티어입니다. 사티어. 예. 이 사티어의 경험주의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사티어의 무슨 모델? 경험주의 모델.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이 있어요. 이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은 특정 학자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모델을 통칭해서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이라 해요. 그게 이제 MRI 모델, 밀란 모델, 헤일리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요 주요 개념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아주 재밌답니다. 가족치료는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야기 가족치료 모델은 얘만 시험에 나와요. 문제 외연화. 다시 뭐라고요? 문제 외연화만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출제됐었고 지금은 출제되지도 않아요. 어쨌든 얘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이제 집단 공부할 겁니다. 자, 집단의 종류, 우리 토스랜드하고 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단의 종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사회화 집단, 치료 집단 이렇게 5가지를 뭐라고? 치료 집단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때 자 핵심은 요거 좀 보세요. 우리 책에 보면 영어 표현을 웬만하면 안 했는데 영어 표현을 한 부분들은 꼭 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똑같이 치료 집단인데 자 시험 문제 치료 집단 안에 이 치료 집단이 또 들어가. 근데 얘는 뭐지? 세러피 그룹이야. 우리말로 치료를 번역할 때 트리트먼트 또는 세러피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치료로 다 번역을 해서 우리 시험에도 치료로 나오는 거야, 계속.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세러피를 달든지 또는 트리트먼트를 옆에다 꼭 달아요, 영어 단어를. 알겠습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트리트먼트 안에 세러피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된다. 트리트먼트 안에 세러피가 그걸 명심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반드시 트리트먼트 안에 세러피를 달아서 출제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영어 단어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 트리트먼트하고 세러피는 좀 기억을 해갖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 알았죠? 똑같이 치료 집단이라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옆에 트리트먼트를 달았어 또는 세러피를 달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요. 알았디요? 예. 트리트먼트 안에 뭐가 들어간다? 세러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조 집단, 과업 집단의 얘기들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얄롬 얘기가 등장합니다. 왜 개별 사회 사업 1대1로 서비스 제공하면 되지 왜 사람들 잔뜩 모아갖고서 집단 사회 사업 하냐? 즉 집단 사회 사업의 효과 요인들을 얄롬이 제시를 했는데 우리 교재는 얄롬만 달아놨는데요. 말레코프라고 하는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뭐라고? 말레코프. 얄롬 하나만도 족한데 너 집단 치료적 요인 얘기할래 말래? 이랬더니 말레코프가 나 말래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시험에 말레코프 얘기가 등장했는데 이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예. 그래서 걔는 나중에 우리가 실천기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드릴 거예요. 말레코프 얄롬이 있더라. 알았죠? 얘도 꼭 시험에 등장하더라. 그 다음에 집단사회복지 실천 모델 우리 파펠 로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상호작용 모델, 치료 모델, 사회적 목표 모델 3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잘 나오고 이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집단 지도력에 관한 얘기 보시고 이 집단 역학 여기선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 이것도 다뤄볼 겁니다. 자, 우린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그다음 집단 발달 단계. 집단은 크게 5단계. 준비 과정, 초기 과정, 중간 과정, 초기 사정 과정, 그다음 중간 과정, 마지막에 종결 과정으로 끝나요. 이 단계별 과업과 그다음에 특징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 집단 발달 단계에서만 한 2문제 출제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실천 기록과 평가입니다. 기록에서 한 문제. 그래서 기록의 종류들. 과정 기록, 요약 기록, 이야기체 기록, 그렇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압도적으로 과정 기록하고 문제 중심 기록으로 출제가 돼요. 무슨 기록, 무슨 기록? 과정 기록하고 문제 중심 기록. 우리가 SOAP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SOAP 기록. 얘 위주로 반드시 출제가 되어진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 알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기록에서 하나 나오고 평가는 앞에서 얘기해서 단일, 사례, 설계. 알겠죠? 단일 사례 설계가 평가 관련돼서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된다. 단일 사례 설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이만큼이나. 조사론에서 하나, 단일 사례 설계가 2군데서 나온다 그랬죠? 조사론에서 하나, 실천 기술론에서 하나. 그다음에 요새 한 번 나왔던 게 목표 달성 모델 척도가 한 번 나왔었어요. 얘는 한번 우리가 또 공부 시간에 다뤄보고 이제 지역사회 복지 이론이에요. 지역사회 복지론은 좀 내려놓고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앞에서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을 화끈하게 잡으셨다고 하는 가정하에 지역사회 복지론은 조금 내려놓고 공부하셔도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학자가 뒷담화니 등장하는데 시험에 자꾸 헷갈리게 출제를 해요. 누굴 출제하느냐 하면 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로스 많이 있어요. 승질 나지 않아? 이름이? 로스. 다시 뭐라고? 로스. 그 다음에 로스만. 이 로스는 뭐 한 사람이냐면 3가지를 했습니다. 3가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 뭘 했냐면 이 사람은요. 지역사회를 구분했습니다. 기능적 지역사회와 지리적 지역사회.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사회치료자 이렇게.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3번째는 이 로스가 뭐 했냐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추진의 운영의 원칙을 제시했어요. 자, 지금 한번 듣고 흘립니다. 총 몇 군데서 나온다고? 3군데서 나와 이 사람이. 그리고 로스만, 자 만자가 붙어서 뭔자? 얘는 최초로 1960년대 지역사회, 40년대 죄송합니다. 1940년대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3가지를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꼭 나온다. 자, 보면 지역사회 개념 힐러리가 제시를 한 건데 이게 시험에 2번 나왔거든요. 여기서 힐러리는 클린턴 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고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로스 나오죠. 그죠? 얘도 반드시 나와 그냥. 그러니까 나 지역사회 복지로는 나온다고 한 것만 정리하셔서 가시면 돼. 그러면 거뜬하게 15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알았죠? 너무 힘겹게 공부하지 마세요. 예. 자, 공동사회, 이익사회, 바람직한 지역사회,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 유형화. 이게 지금 던햄. 이 사람이 뭐죠? 덜 구워진 햄인데요. 예, 던햄. 알았죠? 예, 이 덜 구워진 햄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도 별거 아닌데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온다. 자, 기능과제도 100% 시험에 나온다. 길버트하고 스펙이 얘기했던 이것도 공부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실천의 개념들 뭐 쭉. 우리 교재 좋아요, 안 좋아요? 완벽하죠? 예, 완벽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 대한민국에 이 책보다 더 좋은 책 있으면 그거 갖고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야 존스 디마치하고 요거 보세요. 자, 누가 등장했지? 또 로스가 등장해요. 보이시죠? 로스가 3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스의 추진의 원칙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볼드로 표시되어 있는 건 전부 출제됐던 것들이야.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가치도 출제되어지고 역사할 때 우리 앞에서
지역사회 복지에 영국의 역사하고 미국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 이 세 가지 역사 공부하거든요. 그때 영국 역사 앞에 인보관하고 자선조직협회가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그다음 실천 두 군데서 인보관 자선조직협회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자 태동기, 형성기라고 해서 이게 보고서들 나오죠. 이 보고서는 잘 정리해야 된다. 처음에 무슨 보고서? 시범 보고서. 왜 자꾸 날 보지? 시범. 알았죠? 여러분? 시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버트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 자, 우리 시험에는요, 보고서의 출제 순서.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자? 시하버그. 다시 뭐라고요? 시하버그 됐나요? 그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건 시원 보고서하고 맨 밑에 이 우리나라 올림픽 했던 해에 만들어졌던 그리피스 보고서. 아시겠죠? 얘네들은 깊게 알아야 돼요. 알았나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미국 얘기예요. 미국 얘기. 미국 얘기는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우리나라 역사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있었던 얘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개 사건들, 지역사회 복지 실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걔네들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암기법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눌 거예요. 알았죠? 이제 골 때리는 게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과 모델입니다. 이것들도 달아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하시되 양을 최대한 줄였어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본문을 구성해 놨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 것들 이렇게 쭉 나가 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로스만 모델 등장합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원래 4가지입니다. 4가지. 로스만 모델이 뿌리예요. 그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3가지인데 로스만이 3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테일러 로버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5가지 모델을 얘기했어요. 푸게, 연계정. 따라해볼까요? 푸게, 연계정. 그래서 이런 모델 제시했고, 그 다음에 웨이라고 갬블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얘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모델이 8개나 돼. 8개나 되고 출제자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 틀려야 돼. 넌 반드시 틀려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틀려주세요, 그냥. 웨이라고 갬블은 모델이 8가지나 되고 시험에 나올 때는 협상과 교사 이런 거 다 물어요. 그럼 이걸 머릿속에 어차피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이걸 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포기해도 돼. 진짜로. 그래서 웨이 갬블은 그냥 이거 던진다고 해서 한 문제 던진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뭐냐면 다 던지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가시고 복지사 역할들 아까 전에 로스 이제 3번째 나온 거예요. 로스 나오죠? 로스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로스가 몇 번 나왔다고요? 3번. 어디 나왔어? 지뢰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를 구분하면서 한 번 등장하고, 두 번째 추진의 운영의 원칙 할 때 등장하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 역할 4가지. 안전조치 따라해봅시다. 로스구이를 해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안전조치 잘해야지, 아니면 큰일 나, 화상 입힐 수 있어요. 안전조치 하셔야 된다. 다시 로스구이 해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안전조치. 그래서 안내자, 전문가, 조력자, 사회치료자. 아시겠죠? 안전조치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회계획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읽어보시면서 정리하면 되고요. 사회행동 전략 얘도 뭐 별로 중요치 않고 요 표만 잘 정리하면 되고요. 행동 전술도 마찬가지고, 실천 과정이 있는데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은요, 교과서별로 다 틀리고요. 또 시험에 나올 때도 각각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맥락으로 자꾸 문제를 풀어야 돼. 2문제 내지 3문제가 여기서 나와줘요. 지금 출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5문제인데 이 5문제 중에 1, 2개는 욕구조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앞에 조사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그래서 그런 것들 빼놓고서 전체 순서별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잘 모른다. 얘는 맥락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맥락 잡고 공부하는 방법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쭉 정리해 보시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이 등장합니다. 조직화 기술 제일 잘 나와요. 연계 기술도 잘 나와요. 옹호 기술, 자원개발 동원 기술, 그렇죠. 교육 기술이 한 번 나왔는데 뭐 더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인파워먼트 기술 잘 등장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실제라고 나면 여기서부터 법제론 얘기예요.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의 후반부는 저 법 얘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전부 법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앞에서 얘기했던 2014년도 제정됐던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예정리를 잘 하시면 법제론 정리가 끝나고 법제론 정리를 잘 하시면 예정리가 끝나는 거야. 얘 법 얘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역시 그 2014년도 사회보장 급여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알았디요? 예. 쭉 내려가 보시면요. 지방자치제도, 이건 법 얘기는 아닌데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협의회, 이거 사회복지 사업법상 조직이에요. 사회복지 사업법 얘기라고요. 알겠죠? 사회복지 사업법 몇 년도 제정?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자, 1번 2300년, 2번 2200년, 3번 2900년, 4번 1970년. 몇 번이죠? 아우, 훌륭합니다. 예, 야,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최고야. 예. 그래서 자, 보시면 되고, 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사업법상 조직, 이 전담 공무원 있잖아요. 이 전담 공무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그랬죠. 얘도 사회보장 급여법, 2014년도 제정된 사회보장 급여법 이야기예요. 근데 복지관, 얘는 사회복지 사업법 이야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이야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얘는 2005년도에 제정되어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이야기예요. 다시 법 이름 뭐라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작. 다시 뭐라고? 200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잠깐 봐요. 이거 좀 기억합시다. 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205야. 아우,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자, 2005년도에 있었던 사건,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 2005년도에 있었던 사건은 이거 바깥에서 안 나와요. 자, 205라는 게 205년은 아닙니다. 그죠? 자, 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다시 무슨 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따라붙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그 다음에 자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법이 제정된 거야. 2005년도에. 아시겠죠? 이 긴급복지는 뭘까? 긴급복지지원법. 여러분, 긴급복지지원법은 시험에 뒤따 잘 나와요. 법제론에서. 이 세 법이 제정됐던 해다. 2005년도가. 다시 한번.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시작.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제 암기법을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해댈 거야. 알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원봉사센터, 그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이게 행정론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자활사업, 이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건데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자활사업에서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아이고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러니까 각각 단원에서 하나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알았나요? 자, 지역사회 복지운동이 시험 문제 안 나왔었으면 요새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아른슈타인의, 다시 뭐라고? 이 사람 아인슈타인 아니야. 무슨 스타인? 아른슈타인의 이 주민 참여 단계 8단계가 시험 문제 나온다. 자, 이것 좀 외우고서 갈까? 이걸 좀 오늘 입에 익혀야 돼. 여기 좀 봐봐. 우리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이 북한의 김정일 씨를 만난 적이 있었어.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뭉클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때 어떻게 되냐? 김대중 씨가 백세주라고 하는 술을 갖고 가서 그 김정일이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에다 상상하는 거야. 봐봐.
그 장면 보니까 어때? 어우, 뒷다 좋죠. 좋지. 두 정상이 회합해서 권주하는 거야. 권주가 술을 권하는 거죠? 그렇죠. 술 먹었으니까 어떻게?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그죠? 다시 좋지. 시작. 좋지. 정상회합 권주. 시작. 좋지. 정상이 회합해서 권주. 술을 서로 권하는 장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좋지. 정상회합 권주. 아른슈타인 얘기는 꼭 나와. 시험 문제에. 술 먹었으니까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그래서 조작, 치료, 정보 제공, 상담, 회유, 합동, 권유, 주민 권력, 죄송합니다. 주민 권력, 그 다음에 뭐지? 주민 통제. 무슨 말인지 되셨죠? 조치, 정상회합, 권주 이렇게 8단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꼭 나오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조치, 정상회합, 권주.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복지론을 끝낼 거예요. 자, 정책과 제도는 다음 시간부터 시작인데, 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조사론 하잖아요. 그죠? 자, 조사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치만 읽어갖고 오시고, 제가 암기해야 될 거 3군데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실험 설계 종류, 그 다음에 표집의 종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것들 싸그리 기억을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론 공부만 이번 주에 집중하신다. 자, 하나만 더. 사회복지 법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이후에 우리가 정책과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에 연동이 필요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우리 교재 좀 잠깐 봅니다. 자, 교재 보시면요. 숙제 정확히 해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만 따라주면 합격을 넘어서는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약속드렸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어딜 보시냐. 아이씨, 왜 안 넘어가. 아우, 너무 길어. 후닥후닥 좀 넘어가자. 아우, 너무 싫어. 자, 그 다음에 자, (3교시) 중에 법제론이 등장합니다. 법제론 중에서 뭘 공부해 주셔야 되냐 하면 1995년도 제정되어졌던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사회보장급여법이 있어요. 우리 교재 안에 표시가 되어져 있죠? 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여기 사회보장기본법 보이시죠? 우리 페이지 405페이지입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3문제가 나와요. 그냥. 알았죠?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읽습니다. 눈에 익히는데 초점을 둡니다. 어차피 법제론 수업은 진행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법제론을 최소한 5번 내지 7번을 읽는다 생각해야 돼. 법을. 알았죠? 법 공부의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서 사회보장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뒤에 등장하는 2014년도, 난 연도 나 같으면 쓸 것 같아. 옆에다가 사회보장기본법 몇 년도 제정?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95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법이 등장합니다. 얘는 2014년. 그 다음 세 번째가 사회복지사업법 몇 년도 제정? 1970년.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법이 사회복지 관련된 일반법인데 얘네들을 다음 시간까지 한 번 읽어갖고 온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3문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3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네들만 법제론에서 6, 7, 8문제 나오는 거야. 얘네들에서만. 이 법 3군데에서만. 알았죠? 그 다음에 지금 지역사회복지론 살펴봤지만 지역사회복지론 살펴보셨죠? 그때 이 지역사회복지론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애들이 전부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나오더라. 그죠? 다시 얘기한다면 이 세 법만 잘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면 15문제 정도를 맞춥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다음 시간까지 이거 읽어오고 조사론 예습해오기. 알았습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아시겠죠? 다음 주에 이제 조사론을 멋지게 할 건데 조사론에서 우리 목표 점수 몇 점?
15점만 맞아도 되지만 22점 맞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도 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장시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힘드시죠, 여러분? 자, 즐기고 이 시간을 추억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귀한 만남 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